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현재 유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례적으로 검사가 직접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렇게 불리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처벌받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현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기소했던 그를 비서관으로 발탁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후위원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자,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6번인가 7번인가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모습입니다. 저 시간이 오늘 오전 11시였고요. 영장 심사는 12시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5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는 오후 1시 20여 분쯤 끝나서 퇴장을 했죠. 자, 그럼 김호중 씨 퇴장할 때 모습도 확인해 보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자, 오늘 이 사안 좀 얘기하기 위해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송영길 변호사 두 분 모셨거든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 네.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나오면 대기하잖아요. 오늘 김호중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상태인데 결정 나올 때까지. 심사 끝나면 수갑을 지금 보면은 손에 뭔가를 이게 옷으로 감쌌는데 이렇게 수갑을 찼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장 심사 이렇게 끝나고 대기할 때는 수갑을 차고 원래 이동을 하는 겁니까? 이동 중간에는 또 이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제 그 수갑은 가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옷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구나. 좀 가리고 뭔가 있고요. 옷인지 천인지 이렇게 둘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여부는 이제 보통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예. 어쨌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유치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풀어줍니다. 그 안에서는 풀지만 이동할 때는 혹시라도. 맞습니다. 예, 예.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유치장. 근데 지금 유치장이라 그러는데요. 통상 어떨 때는 뭐 구치소에 간다는 얘기인데 유치장과 구치소에 가는 거는 뭐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대기하는 공간의 차이이긴 한데 예. 보통은 이제 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편의상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구치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예. 바로 그날 가지는 않고 보통 한 2일에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 보통 이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있고요.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뭐 다른 구치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를 했잖아요. 혐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있고요. 도주 치상 혐의. 그리고 사고 미조치. 이거는 쉽게 알겠네요. 이게 뺑소니니까 사고 미조치.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이거는 아무래도 메모리 카드 뭐 이거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용희 변호사. 지금 4가지 혐의 중에 사실 이 사안의 시작점은
음주 뺑소니 혐의 아닙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없네요, 혐의에.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는 도로교통법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제 행동을 벌였던 건 아마 음주 자체를 빼려고 아주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소속사 대표도 그렇고 이제 매니저도 허위 자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사건이 커진 거고 그러면서 음주는 빠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수치 자체를 이제 측정을 못하게끔 바로 도주도 해버렸고 그래서 몸에서 체내에 있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 상태에서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도로교통법은 적용을 못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이번에 혐의에 적용이 안 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을 예. 못하게 된 거고 근데 대신 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예.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중한 죄명 예.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혐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네 가지 혐의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그 혐의 중에 예, 위험운전치상이 있고 그다음에 특가법의 도주치상이 있고 위험운전치상이 맨 위인데 여기가 음주를 한 상황에 상태에서, 대한 예. 반역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상해까지 이제 이르게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제명이 적용되는데 사실 근데 저 제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술을 좀 일반적으로 뭐 몇 잔만 마셔서는 안 되고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이를 정도가 됐을 때에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이제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 제명이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음주운전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적발이 됐습니다. 네. 측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운전을 한 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둘 다 적용되는 겁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상해까지 이르렀는데 아. 근데 그게 음주를 측정했을 때 보통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가 돼야 예, 됩니다. 나오면 예, 그 정도 수치가 되면 지금 위험운전치상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위험운전치상 같이 예, 적용.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지금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그 숫자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여부가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참고인들하고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용을 일단은 뺐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과 그다음에 도주치상이 사실은 진짜 뺑소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사람을 이제 쳐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죠. 그 상대 차량에 사람이 있었고 그걸 치고 그냥 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려서 사과를 드리고 예. 명함을 건네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적사항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라는 제명이 또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뭐 사고 후 미조시 그거는 이제 재물을 손괴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차끼리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쨌든 뺑소니 하나에 예. 들어가고요. 범인 도피 방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소속사 대표 입장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어쨌든 안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매지를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김호중 씨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걸 의심하면서 적용한 맞습니다. 거군요. 예. 어쨌든 뭐 블랙박스 메모리가 됐든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임을 했던 그런 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범인 도피 방조라는 제명까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음주운전 혐의가 왜 빠졌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김호중 씨 관련 공지문을 문자로 좀 보냅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이겁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 인멸 범인 도피는 사법방해 행위다. 지금 이 사안을 검찰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뭔가 엄벌하겠다는 약간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에 보통 수사한 경찰이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담당한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검찰도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좀 볼까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데 이 담당 판사가 이런 얘기를 김호중 씨한테 했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꾸중을 했군요. 질책과 꾸중을 한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거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서
당신이 대신 경찰서 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오늘 질책을 한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예.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는 것이냐,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피의자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떤 훈계 내지는 질책의 의미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법관의 심증 개시로서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심증 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증 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저 부분은 굉장히 함의가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말의 함의는 그러면은 피의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어떤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함의가 있는 질문으로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변호인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저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50분 동안 진행을 했다는 50분 거 아닙니까?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도주치상 사안에서 예. 영장실질 심사를 50분씩이나 하진 않습니다. 잘. 오늘은 좀 길게 오늘 한 좀 겁니까? 길게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건에 지금 검사가 출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검사가 그것에 따라서 청구해주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월요일이죠. 20일에 이런 사법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찰청에서 좀 엄단을 해라. 예. 이런 지시를 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제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도 그 출입기자단에 문자도 예.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엄벌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뭐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제 검찰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오늘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한 질책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그럼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군요, 지금. 이경민 변호사. 일단 오늘 검찰의 어제 공지문, 오늘 판사의 저런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하시면 심증 개시의 일종이라고 보는 심증 제시를 한 거다. 심증 개시. 네. 심증 개시. 네. 일단 오늘 50분 심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뭐 진짜 빠르면 오후 뭐 6시 되기 전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지금 뉴스와이드 방송 중에도 나올 수 있다 네, 이겁니까? 충분히 뭐 지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좀 관련자가 또 2명 더 있고 하니까 예. 뭐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음주 사건 자체는 기록 자체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진짜 이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힐 정도로 너무나 적은 양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 입장도 들어봤고 뭐 관련자들 이야기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막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복잡하면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서 다른 뭐 정치인들 사건 같은 거는 날을 넘겨서 새벽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소영훈 변호사께서는 약간 이 판사의 어떤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 자체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이 잘못을 좀 숨기고 은폐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를 지금 덮으려고 했었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구속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도 물론 중하고 이제 잘못된 행동이지만 뒤에 예. 대처가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예. 반드시 구속을 통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김호중 씨가 오후 12시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조금 더 그 시간 뒤에는 소속사 대표, 뭐 혈족으로 알려진 분이죠, 김호중 씨. 그리고 본부장이라는 인물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출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출석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받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매니저한테 허위 자백 왜 지시하신 건가요? 처음에 음주운전 부인하신 이유가 뭔가요?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호중 씨도 조직 증거인멸에 가담하신 게 맞나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삼긴 거 본인 판단이셨나요? 엑스레이 등 검진 받으셨나요?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없었던 거 확실한가요? 혹시 김호중 씨가 부탁하진 않았나요? 증거인멸해달라고? 이건 송영우 변호사? 사실 이 두 인물은 김호중 씨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일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속 가능성이 역시나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양형 기준에서도요. 예.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와 같은 범죄에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가중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이제 지위 관계에 있죠. 같은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어떤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의 회피를 의도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범죄 행위가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고 혐의가 입증이 될 때는 예.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미 어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행위를 상호 공모 또는 지시하에서 했을 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계속 어떤 말맞추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 사건의 참고인들을 연락해서 회유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의 증거인멸을 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 행위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지금 죄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앞으로 보완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은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양, 뭐 술의 종류, 양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 대표나 뭐 본부장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은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꽤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네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김호중 씨의 이런 이 사안, 큰 파장을 났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글쎄요. 이게 법조계 쪽에서는 요즘에 뭐 이런 변호사가 많은가 보죠. 이른바 음주구제 일타 변호사. 약간 이런 별칭이 붙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내용을 그 내용과 김호중 씨 또는 김호중 측이 최근에 보였던 이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저 김호중 씨 사진 옆에 보면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있죠. 왼쪽이 이른바 이제 음주 뭐 운전 관련 이런 음주 관련 구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변호사들이 조언을 저렇게 한대요. 일단 음주운전 등 이거 걸리면 일단 현장 도주, 도망가라. 아니면 도망 못 가면 음주 측정 거부하라. 그런데요. 보세요. 사고 후 지금 김호중 씨 대처. 사고 후 도주했잖아요. 호텔로.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결됩니다 지금 뭔가가. 그리고요. 또 이런 조언도 있답니다. 경찰에는 최대한 늦게 출석하라. 김호중 씨 사고 난 뒤 17시간 뒤에 경찰서로 갔어요. 자 그리고요. 조언에 또 이게 있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제거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김호중 씨도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소속사 본부장이 이 사고 차량의 메모리 카드를 빼서 삼켰다고 진술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언이. 그리고요. 이런 조언도 있답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가 아닌데 재판 가서군요. 법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하라.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조언 중에는 없었는데 사고 후에 김호중 씨가 맥주 4캔을 구입했죠.
이것도 지금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정황인데 일단 요 내용이에요, 지금.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주잖아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영상이 CCTV 화면에 잡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요. 저 끝에 보면 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뭐 차량이 보여요. 사고 났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내렸어요.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다시 갑니다. 그죠? 사고가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내려요. 그때 다시 차로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다시 차에 간 이유. 이것도 지금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약간 뭐 경찰 쪽에서도 보고 있겠죠. 이거를 좀. 아무튼 저런 모습도 있었어요. 이용민 변호사. 예. 실제 김호중 씨의 사고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 조언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요. 사실 뭐 같은 변호사로서 이렇게까지 조언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예.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음주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조금 재질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혹시나 이제 몸에 알코올이 잔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경찰에 출석을 했을 때 17시간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랬는데 그 수치조차도 결국은 내가 호텔로 가서 마신 맥주에서 나온 거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기 그 위해서 사고 뒤에 호텔로 가서 맥주캔 편의점에서 4개를 산 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것 때문에 나온 수치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 만약에 보여서. 그래서 음주 얘기가 나오면 그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무 저도 사고가 처음이고 충격을 어. 받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 그때 마신 술이 나온 거지. 이게 내가 음주운전을 할 때 마신 술의 양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셨던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변호사들이 어쨌든 뭐 조언과 이제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조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꼼수들을 다 지금 밟아왔고 뭐라고 표현해? 이게 의뢰인을 위한 법률 뭐 조언입니까? 자문입니까? 이거를? 안 좋은 꼼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꼼수. 그런 꼼수를 부려왔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방점을 더 찍었다. 예.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알코올 그것까지. 수치조차도 이렇게 좀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경민 변호사는 이런 음주운전 관련돼서 일 저지르신 분 변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당연히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예.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수치를 사실은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이미 숫자는 찍혀 나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반성을 하고 이제 어쨌든 선처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막 피하기 위해서 하시러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도 음주운전 변호해 보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될 뻔한 사건을 한번 상담을 해본 될 적이 뻔한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분이 예. 내 옆에 동승했던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냐? 그 사람 그걸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운전했다고 출석을 하면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요새 블랙박스도 있고 CCTV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범인 도피 조사 또 범인 도피 이런 걸로 둘 다 처벌받을 수 그러고 있기 보니까 때문에 아까 조언에도 그 내용은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예.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던 분은 결국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좀 올바르게 이끌으셨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유 변호사. 지금 아까 그 조언하고 실제 행동 비교한 거 다시 한번 화면 좀 불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여기 뭐 마지막에 이거는 조언에 없었는데 사고 맥주 4캔 구입한 거 있잖아요. 아까 이경민 변호사 잠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저런 상태에서 있어서 어떤 분이 여기 김호준 씨가 꼭 아니라도 저런 사고를 음주운전 사고로 의심이 되는데 뺑소니에서 도망을 가서 다른 데 가서 뭐 소주나 맥주를 뒤늦게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출석했는데 음주가 나왔습니다. 뭔가. 근데 이걸 그러면은 이거는 나 운전 전에 마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마신 겁니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다투는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런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꼭 수법이 같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 2016년에 그 음주 상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시간 뒤에 나타난 코미디언 이창명 씨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2017년에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때 이제 이창명 씨에 대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못했어요.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도 6명이서 41도짜리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것까지는 입증이 됐습니다. 술 마신 게 입증이 됐는데 몇 도짜리 몇 병을 몇 명이서 먹었는지까지도 입증이 그런데. 됐어요. 그런데 이창명 씨 본인이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 계속 착안을 해서 저 속칭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시도를 하는 주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술타기 수법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술타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사고를 일으켰거나 뭔가 측정을 회피하고 도망을 갔는데 예. 도망을 간 다음에 자신이 술을 더 마셔서 나중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거나 혹은 음주 대사체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것이지 사고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이런 사법방해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검찰 내부적으로는 촉구를 하면서 법무부에다가 또 형벌 규정 신설을 건의를 했지 저런 않습니까?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신설해달라 이렇게 예.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뉴스와이드가 그 이른바 이제 음주 뭐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이런 조언을 한다, 뭐 언론 보도 내용된 걸 좀 소개드렸는데요. 요즘에는요, 김호중 씨 사례 보시죠. 경찰이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거요. 다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건 그런 얘기가 있더라 정도만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또 이런 게 있군요. 지금 뭔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을 확보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지금 뭐 아이폰 세대로 알려졌는데 이게 처음에 이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걸 확보했는데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해서 지금 이걸 포렌식을 못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용민 변호사.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실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부분이 참 많은데 아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유자 측에서 협조한다 그랬잖아요. 예, 수사에 예.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을 확보를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이제 피의자의 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의무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추고 있고 이렇게까지 그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충분히 사고 직후에 증거인멸하려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면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오픈되면은 더욱더 이제 비난과 지탄이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보시는 협조를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지 않나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아이폰, 사실은 이게 아이폰이 좀 뭐 비밀번호 없으면 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이폰은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포렌식에도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럼 증거로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만약에 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이건 또 그러면은. 그리고요. 지금 아까 음주 얘기를 하셨는데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달라졌어요, 얘기가. 김호중 씨가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가 9일 당일 날 1차부터 2차, 뭐 3차 정도까지 이제 술을 마시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식당도 나오고 주점도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식당에서 이제 소주 폭탄, 소폭 한두 잔, 그리고 주점에서는 소주만 뭐 한 서너 잔에서 그날 한 10잔 정도, 소주 기준으로 하면 10잔 정도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요, 이 주점 직원들, 종업원들 얘기로는 주점에서만이에요. 이게 주점에서만. 혼자서만 소주 3-4병 정도 마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 봤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마셨다고. 이건 뭡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그럼? 근데 이렇게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음주를 부인했을 때 결국은 이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일 것 지금 같습니다. 직원 여러 명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은 가장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나머지 관련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뭐 그 정도 양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제 그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김우중 씨의 진술들도 이거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소주 3병이라는 거는 그 음주 양과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주 10병, 그 10잔 이내라고 했던 부분이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그 제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소주 10잔 이내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쨌든 음료를 섞어서 조금 마셨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정도까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도 있지만 뒤에 이제 어쨌든 혐의를 적용을 받아서 이제 처벌을 받을 때에도 예. 이 위험운전치상죄는 조금 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아, 그 혐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술을 마신 정도가 그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들은 어쨌든 일관되게 그보다는 훨씬 많이 마셨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그러니까 만취가 돼서 운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왜냐하면 위험운전 치상죄의 구성 요건이 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 쪽에서는 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 많지는 아니었다라고 술은 계속 마셨지만 운전이 어렵고 막 뭐 위험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무슨 뭐 블루투스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그런 아. 주장도 그런 법적인 맥락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른 걸 하다가 다른 작동을 하다가 그런 건지 음주 때문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음주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모두 뭐 소주 한 서너 병을 빠른 시간 안에 마셨다는 걸로 일치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 위험운전 치상죄의 죄책을 피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차를 타고 소주 기준으로 한 10잔. 그러나 지금 주점 직원들은 한 3-4병인데요. 이게 지금 맞서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당시 그리고 들어갈 당시의 그 모습.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갈 때 비공개로 들어갔잖아요. 지하로. 그리고 나올 때는 밖으로 그냥 현관으로 나왔는데 6시간을 대기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두고두고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우선 관련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 보이지?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김호중 씨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제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바탕으로 돼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출석 그리고 귀가하는 거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인데 귀가할 때 이게 안 지켜졌다. 인권위에 제소 검토한다. 그리고 당시에요 지금 이게 보도에 따르면은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때 김훈 씨가 강력히 어떤 이 주장을 하고 공개 1층으로 나가는 걸 되게 거부했다 그러죠. 근데 경찰이 정문으로 나가라.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거부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군요. 이용희 변호사. 이거 어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사실 전날 이제 출석을 했던 게 이제 음주 사실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석을 했던 자리인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김호중 씨를 실제 우리가 어쨌든 사건 이후에 직접 마주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지하로 가면서 놓쳤어요,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김호중 씨는 사실은 공인이고 본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른지를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게 맞는데 예. 오히려 본인의 이런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인권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김호중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또 그 입장을 또 우리는 또 들어봐야 될 그런 국민들의 또 어떻게 보면 좀 알 권리 차원도 또 그렇죠.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인권위의 제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정말로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는지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송영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인권위 뭐 제소를 아직 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검토 끝에 제소하게 되면 인권위가 받아줄 만한 사안입니까? 이제 정확히는 소를 제기하는 건 아니니까 인권위 제소가 아니라 진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정 신청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내면은 저것은 일단 규정상으로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인권위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수사 사건의 공보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요, 예. 제 16조에서 그 경찰 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등의 수사 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의자가 나는 언론의 뭐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예. 속칭. 그런 데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지 않도록 다른 길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예. 하면은 경찰에서 그걸 협조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법적인 부분하고 이제 정치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부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여론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야 어떤 그 인권 진정이나 이런 게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정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호중 씨의 그 사고 후의 여러 행위들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본인은 콘서트도 강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콘서트장에서는 대중 앞에 서면서 저 자리에서 이제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극구 회피하면서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은 본인을 위해서 온 팬들 앞에는 쓸 수 있지만 일반 여론 앞에는 서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인권위 진정 같은 것을 고집하면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요. 변호인의 역할과 언론 대응을 하는 어떤 뭐 매니저나 소속사의 역할이 좀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남관 변호사나 뭐 이런 변호인 쪽에서 예. 인권위 진정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속사가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 대응을 직접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소속사 대표도 지금 영장심사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이 언론 대응까지 같이 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위기 대응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김호중 씨의 사실상 마지막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원래 오늘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영장심사 봐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서 이제 취소가 된 거고요. 어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콘서트를 보러 오신 많은 팬들이 있었잖아요. 그 팬들의 목소리도 좀 담은 게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늦가라 사과를 했으니까는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언론 생각 말하는 거죠. 자, 송영민 변호사. 일단 팬들의 얘기 봤는데 약간의 뭐 이렇게 취재 같은 거에 약간 불편함 느끼시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정리된 게 있어요. 팬들의 모습이에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요. 어제 이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뭐 이름이 슈퍼 클래식인데 여기에 일부 관객들은 뭐 김호중 씨를 보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뭐라고 승리하라는데 이게 외국어로 그런 걸 뭐 외쳤다. 빈체로. 네, 빈체로 이런 걸 외쳤다 그러니까 아마 응원을 하는 목소리였겠죠. 그리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김호중 씨가 이 사안 말고요. 과거에 있었던 학폭 의혹죄까지 뭐 몇몇 인물들이 나오셔서 주장을 해서 의혹죄가 나왔는데 이런 영상, 이런 내용을 다룬 영상에 대해서 밑에 보세요. 뭡니까 저게? 맞은 X2 말이 많다. 뒤에 조사가 2로 붙는 거 보니까 짐작이 돼 있어 어떤 표현인지. 가가 아니라 입니다. 짐작이 되는데 저런 반응이 나왔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팬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반응이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히 팬이 안티를 만든다, 뭐 빠가 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맞은 X 이 말이 많다 이런 표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 김호중 씨를 정말 자식처럼 아낀다면은 정직하게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저렇게 학폭 피해자를 어떤 2번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런 어떤 그 팬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권 모습과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팬덤 정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아무리 잘못해도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응원하고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저런 것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변호사도 이 내용 좀 질문 드리면 사실은 뭐 콘서트장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가 어려움에 처한 거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약간 슬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조금 분리를 좀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팬들도 이게 성숙된 좀 팬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누가 봐도 잘못한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서 지금 자숙을 하고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서서 공연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모습이고요. 이게 논란을 좀 불러왔죠. 예. 지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어떤 이유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추측하기에는 위약금 때문이다. 예, 결국은 이제 뭔가 자본과 얽혀서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팬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김호중 씨를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뭐 물론 김호중 씨가 다른 것으로도 뭐 욕을 먹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또 이런 팬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또 가수에 대해서도 또 그릇된 또 이런 관념을 또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팬심이 과연 가수한테 좋은 건지 그런 건 좀 저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명한 가수가 뭐 어려움을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뒤에 어떤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글쎄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러고요. 그런 가운데 선배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송대관 씨가 오늘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김호중 씨 관련된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네. 많이 겪었지만 네네네네. 이제 툴툴 다 털고 네. 이제 치유를 대충 했습니다. 예, 다 이겨냈어요. 네. 요즘 김호중인가 그 후배를 보니까 네. 참 고난을 많이 겪던데 가슴 옛날 아프더라고요. 내 생각이 나더라고. 네. 너도 세월이 약이겠지. 이용임 변호사, 뭐 가볍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그 뭐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아내분이 투자를 잘못해서 뭐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공경에 처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도움을 주는 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재기를 했다. 그래서 본인도 어려움을 극복했다. 예, 그래서 뭐 인생이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김호중 씨 사건하고 이렇게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그 조는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뭔가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뭔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그거를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송대관 씨가 했던 저런 발언은 조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선배 가수로서 아마 후배 가수의 어려움을 위로한 말이겠죠. 뭐 그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뭐 김호중 씨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그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자, 올해 들어서 언젠가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과연
괜찮은 사이 맞습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영상 좀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섣불리 뭔가 멀어졌다. 너무나 멀리 멀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멀어져. 되돌릴 수가 없는. 나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당권 경쟁에는 섣불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윤한 관계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서 약간 가사를 인용한 비슷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 노래도 좀 저희가 붙여서 드렸는데요. 소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그 가사에 나오는 이 대목이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해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내공이 있으신 분의 해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했던 마음도 그 가사 보면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 돼. 지금 허공 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전 지금 위원장 이제 허공이라고.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료화면이 나오긴 했죠. 20년직이고 뭐 언제든지 만나야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만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일까? 그런 것들이 뭐 관측이 되고요.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만나야 이제는 서로 간에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허공을 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의 하나의 도구로.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본인의 도구로 썼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이 도구로 쓰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만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허공을 걷는 느낌을 윤석열 대통령은 갖게 됐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한 관계. 회복이 어려운 관계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기회나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사인 간의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사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뭐 업무 영역에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 영역으로 와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갑자기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참모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때 그때는 사실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득세했던 선거 상황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취할 수 있죠. 그것이 마치 대통령이 싫어서 또는 대통령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거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잠시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싫어서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또는 잘못되기 원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오래된다고 보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 허공이라는 이것은 사실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수고 그대가 누군지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누군가 그리워하는데 지금 약간 멀어져 있다. 이런 그 감정의 마음은 표현이잖아요. 있지만 상황이 멀어졌다. 그렇죠. 그 뜻으로 나는 보시는 거예요? 갖고 싶다. 근데 멀어져 있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들어야 될 노래예요. 원래 아시다시피 왜 그럽니까? 또 민주당이? 이거 원래 작곡 작사하셨던 분이 그 상황 설정을 12.12 사태를 상황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였습니다. 원래 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그렇게 가사를 아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상황으로 확 이렇게 전환을 급전환을 하셨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얘기 좀 해보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장파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죠. 최근에 뭐 모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한 전 위원장 때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면은 본인이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할 계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는 명당팔이거든요. 명확하게 당수가 지금 8단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게 계획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산과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안 나왔으면 하는데 나오게끔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고 어찌했던 간에 뭐 용산에서 원하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그러면 도망가는 모습 같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용산에게 오히려 더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자꾸 한동훈 때리기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오늘 나온 어떤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짧아요. 딱 이런 얘기입니다.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달입니다. 이달 들어서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상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내가 전당대회를 나가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언이에요. 전언.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자면 일단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한 전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가정을 해보죠.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도전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한 8분 능선은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분 능선이요? 네네. 7부도 아니고 9부도 아닌 8부입니다. 지금. 네, 지금 한 80% 이상은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목격담 정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목격담 정치를 할 때도 본인이 그 언론을 통해서 얼만큼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나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한 달 전쯤에 한 45%도 나왔던 게 요즘에 한 55%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까지 포함한 걸 보면 지난번에는 유승민 의원하고 아주 박빙 차이지만 2위를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의 조사에서는 뒤집혔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9, 유승민 전 의원이 27 정도로 이걸 근소한 차이로 다시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의 구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저 천목회 등등에서 본인을 소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가 출마의 명분도 그렇고 아니면 출마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세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한 1년 반 정도는
좀 이렇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예, 게 아니겠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당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뭔가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청년의 꿈이라고 본인이 만드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질문하면 답하고 뭐 이런 게 주로 많은 활동인데 질문이 있었네요. 당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동훈 대항마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주제.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이 나오면 판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송영훈 의원, 수도권 당선된 중진 누가 떠오릅니까? 저기 좀 예시로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화법이 이제 홍 시장이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은 내심 특정된 인물로서는 교감을 갖고 뭔가 알 수 있게끔 그런 화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 중에 가장 그 대상이 될 걸로 유력한 분은 아마 나경원 당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맨 앞에 있네요. 지금.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나경원 당선인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고 뭐 공식적으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극적 탐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탐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의견을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나경원 당선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나이 연대설이 나왔을 때처럼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경원 당선인 본인은 그런데 만약에 홍 시장이 본인을 지목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나이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나경원 당선인은 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뭔가 등에 업혀서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또 홍 시장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독한 말로 저격을 해온 지가 오늘이 벌써 43일째입니다. 43일이나 됐습니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월 24일이니까요. 44일째네요. 죄송합니다. 44일째예요. 그래서 홍 시장으로부터 뭔가 지지나 응원을 받고 있다라고 비춰지면은 그건 나경원 당선인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말에 내심에 나경원 당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당선인 쪽에서는 부인할 거고 아마 홍 시장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다 추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 좀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며칠 좀 됐는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인의 임기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꺼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남은 게 2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내에 뭔가 대구시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강시영보다 제가 좀 급하죠. 하여튼 남은 2년만이라도 내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내게는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 시장 임기인데 그러면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 더 이상 대구시장은 안 한다는 뜻을 읽히고요. 그 이후에 대선 2년 내 대구에서 뭔가 만든 다음에 대선에 도전했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런닝메이트를 구하는 거죠. 아까 이제 중진 얘기도 하면서 본인은 당대표를 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난 대선을 나갈 거고 당대표는 사실은 이제 대선 출마 전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 나가시는 분하고 대선 주자하고는 협업이 가능해요. 외관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선 주자 홍준표, 그다음에 당대표는 또 아무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런닝메이트를 공개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중진 뭐 이런 얘기한 게 다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못을 받고 런닝메이트를 공개 구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본인의 저런 이 정치 형성행위 자체는 되게 고수이신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등 구도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갈등 구도를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런 갈등 구도를 통해서 분란이 야기되는 당내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비난 쪽의 상대방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 2년 내에 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취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많이 언급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 또 하나가 뭐냐면요. 판다입니다. 판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최근에 판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두시의 시장 말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여해 줄 수 있다. 우리 정명섭 사장이 반드시 그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7월까지 한번 해보라고. 내 나가기 전에 해야지. 내가 임기 마치기 전에 여기서 전공 테이프 끊고 그리고 판다도 데려오고. 판다를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구 지역의 어떤 이 공원, 동물원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얘기를 꺼낸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구 대공원에서 시민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대공원.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잘 협의하겠다. 그리고요. 오는 31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판다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뭐 준비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공을 들이는 거예요. 뭔가 판다를 들여와서 이제 대구 쪽의 동물원에다가 판다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유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아무튼 그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지난달에요. 판다 하면 또 있잖아요. 푸바오. 근데 그 푸바오 관련해서는 약간 왜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래요. 그때도 청년의 꿈에서 어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청두에 푸바오 산다. 혹시 푸바오 데리고 오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 출장이 있었거든요. 푸바오 데리고 옵니까? 얘기하니까 반응이 이랬어요. 홍준표 시장이. 푸바오에 집착하는 분들 속내를 모르겠네요. 용인 에버랜드에 있다가 고향 간 판다에 불과한데 왜들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서영주 부장님, 이게 뭐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판다에?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다가 뭐 판다까지 건들면서 정말 이 삼남한성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명확하신 분 같아요. 솔직하고요. 나는 대권밖에 없다 내 앞에는. 인기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한다. 일단은 이거 판다 될 것 같다. 뭔가. 그럼요. 뭐 푸바오든 후이바오든 지금 이 판다 자체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용인 에버랜드에서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주 뭐 그렇죠. 관심을 두고 사랑도 하고 막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이바오까지 하면서 그 관심사들이 국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특히 젊은 층들이요.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판다를 건들므로써 본인에게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날선 좀 거친 언어들은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기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살짝 이제 메시지 자체를 은유적이고 중의적으로 한 다음에 시선을 조금 더 부드러운 판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말하는 게 남은 2년 동안 대구를 위해서. 그렇죠. 2년 동안만 대구를 위해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하나의 본인의 어떤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듯 대구에서 뭔가를 하나 내세워서 대권의 어떤 가장 큰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다. 다 보면 대권의 플랜입니다. 숙적이 가장 강력한 후보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일단 엄청나게 공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도권의 중진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은 4명 중에 검사 출신이 딱 1명 있거든요. 아마 그쪽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판다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들이고 대구와 호남, 그러니까 영남 호남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치적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대선 후보다라는 것들의 어떤 한 판을 짜고 있는 거의 그냥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장을 하나 뭘 낸 게 있는데요. 글쎄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나온 걸. 여기 보면 특정인 비판, 대선 의식하는 거 아닌 갑툭튀를 막으려는 거다.
자꾸 이걸 뭐 대선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고 갑자기 툭 어떤 인물이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안 좋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네, 저 자체가 예. 대선 의식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내도 당대표 할 만한 사람 즐비하다. 아까 그 뭐 수도권 중진 얘기한 거 같은 맥락이네요. 지금 또 이런 약간의 해명성, 설명성 얘기 좀 꺼내놔서 좀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판다 얘기까지 나와서요. 대구에 그렇습니다. 뭐 저 정도 얘기했으면 뭐 기필코 판다를 들여올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 어제 좀 알려졌죠.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돼 있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핵심 발탁입니다. 대통령실의 발탁. 문고리 3인방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왜 발탁했을까 이겁니다. 지금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정치권에 오늘 이 얘기 참 많이들 하시더군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부속 비서관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어제 내용이 좀 알려졌죠? 대통령실 사회시민수석실의 3비서관. 3비서관이란 뜻이요. 사실은 이 뭔가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사실은 이 국민들과 접촉 이런 지점이 넓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정호성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계 입문 때부터 보좌를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부속 비서관 맡았고요. 이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뭐 실세라는 뜻도 있고요. 이른바 최서원 씨하고 가깝다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 당시에 연루가 됐죠.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 실형 선고 후 만기 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정호성 비서관, 당시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정농단 이 수사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여타했다고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런 인물입니다. 자, 당시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해서 수사를 담당했잖아요. 당시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성 씨 그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그분이 하셨고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그대로 법정에 제출을 했고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왜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냐면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자, 제목을 보세요. 수사, 그리고 사면, 그리고 발탁. 윤석열 대통령 왜일까?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호성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죠. 만기 출소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하는데 당시에 정호성 복권을 시킵니다. 본인이 수사를 해서 실형을 살게 됐는데 복권을 해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발탁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3비서관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이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너무 황당해서 사실은 논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 정호성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던 탄핵에 이르게 했던 그 문고리 3인방의 핵심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호성 씨에게 지어졌던 제명이 뭐냐면요. 청와대의 기밀 문건을 최순실, 지금의 최서원 씨에게 유출해서 그것 때문에 실형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걸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사팀, 특검을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뭐 나와가지고 사면 복권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을 지금의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이해를 못하겠다면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명을 했어야죠. 그냥 일을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정호성 씨가 아니면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도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의 삼비서관이라는 이름도 참 웃기는데 이번에 이름이 좀 바뀐다 그러죠? 지금 원래 그 삼비서관이 그 이름이 뭐였냐면요. 국민공감비서관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국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사 해놓고선 국민이 공감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대통령실의 정무감각 완전히 제로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호성 씨가 정무감각이 정말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국민들과의 이 관계 설정에서 대통령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인사 매우 잘못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된 오늘 정치권의 반응이 있는데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한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인연에서 이분을 데려다 쓰는 것인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고 간언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충성심 있는 참모가 필요할 텐데 과연 정호성 비서관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내놓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약간 얘기를 해서 된 겁니까? 라는데 그런 요청은 없었다. 그리고요. 다른 관계자는 이건 여권 관계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나는 등 그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눈여겨봤다. 그래서 이번에 발탁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 인사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 내에 약간의 파문일 수는 있죠. 파격적인 인사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인사를 대통령의 인사재량권을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복권이 됐기 때문에 공무담임의 그 결격 사유는 없는 거거든요. 자격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범죄 그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뭐 본인이 이제 업무 수행 중에 일환으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최세원 씨한테 연설문 등을 보낸 것이 아니고 어쨌든 누구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의 수행 차원에서 보냈던 것이고 녹음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회고를 했을 때 참고하려고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나중에 빼먹지 않기 위해서 녹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있는 녹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거의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사실은 그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되게 된 그때는 중앙지검에 특수본부가 있을 때였어요. 특검이 발족되기 전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특수본부장일 때 그때 영장이 발부됐던 것이고 아마 윤 대통령은 특검팀장으로서 공소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마 그 수사에서 직면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호성 씨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꼼꼼하고 일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면만 보면 정호성 씨를 발탁한 부분은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다소 좀 파문이 일었던 건 맞죠. 그런 그 파문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로서 만약 본인의 이 그 기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정호성 비서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지금.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소할 때 모습, 여러 가지 당시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약간 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낳고 있죠. 뭐 비서관 자리인데 워낙 문고리 3인방,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 핵심이다. 이런 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최근에 총선에서 당선되는데 유영하 당선인. 근데요, 이제 국회 당선돼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회 간에 방을 배정받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영하 당선인의 방이 이른바 박근혜 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당이 사용했던 방 620호를 배정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반응이 보면 개인적으로 의미 남다른 620호 사용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뭐 나타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나온 설명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설명은 선수와 나이뿐 아니라 본인의 지망 고려에 회관방을 배정했다. 특히 이 620호도 그렇지만 6층이 이른바 의원회관의 로얄층으로 꼽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위치도 좋고 그래서 소영주 소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후광 효과다.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5, 6층 625, 뭐 이제 전망마다 다른데요. 예. 아마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새누리당 대표 시절까지 썼던 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창밖이 잘 보이고 뭐 이렇게 이른바 한마디로 뷰가 좋다. 좋고 나름대로 좀 그 노열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다 이런 게 동선도 좋고. 동선도 좋고요. 대부분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은 그런 방을 좀 배려해주고요. 초선들은 조금 좀 외지구 뒤편으로 해서 좀 주거든요. 유영하 당선이 초선인데. 초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려한 어떤 625의 어떤 방 배정이긴 한데요. 그것도 뭐 유영하 당선인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도자 줄을 잘 선 것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정치적 의미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는 어떤 친박계의 유일한 하나 남은 뭐 적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동 아들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를 이제 좀 이 보수층에 남겨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배려를 해준 방배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출입할 때 이게 의원회관 가보면요, 6층은요 중진급들이나 당 지도부급들이 쫙 이렇게 같은 방을 나란히 하고 있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가 620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호실을 배정받았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네요. 전해드렸고요. 다음 야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법원에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요.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희정 사건. 그런데 왜 충남도가 책임? 충남도가 책임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인데요. 일단 오늘 법원의 어떤 결정, 손해배상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피해자분이 계신데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이 변호인 쪽에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347만 원 정도 인정되는 거로 들었어요. 피고 안희정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 이전 시점까지는 안희정과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임 이후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안희정 단독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오늘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제 피해자가 이 김지은 씨죠, 지금. 근데 오늘 1심이 나왔는데 일단 1심에서 원래 3억을 청구했어요. 뭐 약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이 사건 이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1심에는 8,300여만 원 지급하라는데 그 배정이 있어요. 안희정 전 지사는 홀로 3천만 원 정도를 책임지라고 했고요. 충청남도와 안희정 전 지사 같이 5,300만 원. 그러니까 8,300만 원에서 5,300만 원은 충남도가 안희정 지사와 같이 책임을 져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송영훈 위원님. 근데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서 충남도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왜 충남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한 판결인데요. 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범죄냐 아니냐,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은 사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본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으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과 같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안희정 지사가 사임한 시점과 그 이전 이후를 나눠서 사임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어떤 2차 가해 방조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지사 혼자 3천만 원 부분. 그게 3천, 그러니까 지사를 직을 떠난 그렇습니다. 이후에 책임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임한 이후니까 이제 직무집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범한 성폭력은 도지사로서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집행 관련성이 뭐 다투어졌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정이 돼서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안희정 지사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일단 해주지만 이건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묘하잖아요, 상황이요. 화면 좀 보시면요. 이게 충남도민, 어차피 충청남도가 이거를 뭔가 지급해야 된다면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세금을 낸 충남도민들에게 불똥을 튀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재판부는 공동 책임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충청남도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윤기찬 변호사. 아니, 이건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지사도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 당도 바뀌어 있고, 지금 소속. 이거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뭡니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충청남도는 지자체인데 법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은 무과실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고. 안희정 씨가 범한 죄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사용해서 간음한 거라서 직무집행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저 8,3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예. 공동배상하라는 금액이. 그 이제 저희가 부지증연대라고 하는데 연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5천만 원씩을 각자 배상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예, 둘 중에 아무나 5,300만 원 배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씨가 돈이 없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강제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안희정 씨가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안희정 씨가 다 내게 되면 충남은 배상 책임이 없어져요. 만약에 충남이 배상 책임을 먼저 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안희정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내놓으세요, 그만큼.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안희정 씨가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귀착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최종적으로 돈을 부담할 확률은 사실상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안희정 씨 과거 출소할 때 모습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기 3년 6개월간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저 김지훈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팬클럽 얘기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또 다음 달에 잡혀 있다 그러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요거는 김진욱 전 대변인 좀 봐주시는데 오늘 6월 8, 9일 뭐 경기도 양평 쪽에서 모임이 있다는데 여기 안희정 전 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임이 있었는데 뭐 정치적 복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까?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그 경기도 양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래된 팬들이 얼굴을 보겠다라고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거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다시 김원중 씨 무슨 팬 얘기했는데 여기도 팬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오래된 뭐 그 지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어떤 그 팬을 통한 뭐 정치적 복귀나 정치적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래된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 잘 지내는지 한번 얼굴 보러 오겠다라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이게 무슨 공식적인 뭐 팬클럽 모임이라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당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활동 이런 거는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전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뉴스와이드를 진행을 해서 전해드리는 동안에요. 앞서서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 이른바 대통령 강용욱 씨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 밝힐 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했는데 오늘요. 방송이 진행 중에 방금 전에 강용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냈다 그러네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내용 자막으로 나갑니다. 지금 강용욱 씨 갑질 논란 입장 표명 늦어서 죄송하다. 오늘 유튜브 본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이제 늦어서 죄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자막도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 보여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설명을 하는데 지금 CCTV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직원 감시용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개 관련해서 뭐 학대요, 뭐 밥을 뭐 입금이 안 되면 굶겨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개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리고 명절 선물 논란. 이거 뭐 발주 실수 해프닝.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무슨 햄 종류 이런 건데 뭐 어디 담아줬다. 근데 이게 뭐 약간 불쾌감을 줬다 이런 얘기였는데 발주 실수 해프닝이다. 이건 해프닝이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봉투로 나눠 가져갔는지는 모른다. 일단 해명을 했어요. 일단 관련 내용 목소리 좀 들어보죠. 훈련사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이거요. 제가 윤기찬 변호사라고 지금 불러주셔야겠네. 이게 좀 법적인 문제인 건데 일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약간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일단 죄송하다는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도 죄송하다는 얘기하는데 의혹 제기에서는 약간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인도 명확한 사실관계 적시를 통한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루뭉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서에 호소하는 부인인 것 같고 또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 확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입장 표명이 지금 7일 걸렸나요? 좀 상당히 늦었던 걸로 근데 본인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 늦은 이유가 왜 늦었는지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저 갑질은 뭐냐면 사실상 우월적지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또 다른 우월적지위를 사용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사실관계를 사과하기 이전에 뭐 정리하는 차원이거나 저희 있는 직원들에게 뭐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이것을 사회적 물의를 없애는 방향에 뭔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배변 그 봉투에다가 선물을 보낸 건 그 선물 관련 논란이에요. 뭐 배송된 선물이 좀 그 포장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는 개를 훈련할 때 굶겨서 훈련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저희가 더 간식을 줘서 훈련을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도 굶겨서 한다는 것은 개가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CCTV 같은 경우에도 감시용, 글쎄요. 직원 감시용 아니다. 뭐 CCTV가 개만 인지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비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썼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감안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문해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혜원 변호사, 지금 사실은 이게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뭔가 이걸 좀 들여다 조사를 해보겠다 검토 중이고 뭐 찾아갔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폐업 논란도 있거든요. 이건데 오늘 설명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방금 지금 화면에 비춰진 영상을 보면은 뒤쪽에 책꽂이나 이런 게 지금 비어 있는 걸로 봐서는 뒤가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사업장을 정리를 했거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앞서 그 직권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강영욱 씨 사업장의 직장 갑질 논란에 대해서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직장 갑질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는 경우가 빈도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지 않는가 하고 보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용욱 씨 측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그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제 공인들이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대중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는 이 위기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대응에서 요새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그 진실하게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용욱 씨가 어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그러면은 어떤 본인이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중에 대한 것인지 혹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견주들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특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강용욱 씨가 밝힌 이상 또 근로자들이나 또 견주들로부터 어떤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개가 허기 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거는 최영주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말은? 뭐 설사 그런 방식이 본인이 개 훈련사로서의 방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편적 관념상 말하자면 반려견에 대해서 저렇게 혹독하게 굶긴다는 굉장히 강경한 훈련인가요? 그렇죠. 학대지요. 학대에 속하는 것이고 걔는 그러니까 반려견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굶긴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훈련인지 변명인지 그거는 뭐 이제는 진실 공방이고요. 7일 만에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진실 공방이요. 본인이 뭐 추상적으로 밝혔든 어쨌든 간에 이게 조사가 됐든 간에 이게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김호중 씨나 지금 강영욱 씨나 똑같은 것들은요 위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어떤 대중들은 이 위선의 문제를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요. 그게 위선이었을 때는 이분들은 사회적인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렇지만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는 결국에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민한테 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나온 영상 속의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반응도 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